2026년 6월 3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6대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요,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첫날부터 밀어붙였던 핵심 반이민 정책이 대법원에서 또다시 막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빠르게 한국과 미국의 인사이트를 전달해드리는 송지연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들이 몇 가지가 떴는데요. 이 판결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향후 트럼프의 정책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6월 3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6대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부모가 불법 체류자이거나 임시 비자 체류자인 경우에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수정헌법 14조상 시민권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였습니다. 대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은 시민권자라는 수정헌법 14조의 원칙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요,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첫날부터 밀어붙였던 핵심 반이민 정책이 대법원에서 또다시 막혔기 때문입니다. 행정명령만으로는 헌법상 시민권 원칙을 뒤집을 수 없다는 공리가 다시 한번 입증이 됐는데요. 로버츠 대법원장은 수정헌법 14조의 헌법적 약속을 행정명령으로 뒤집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고, 시민단체와 민주당은 시민권은 대통령이 주거나 빼앗는 특권이 아니라 헌법상 권리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결과라고 사실 볼 수가 있는데요. 상권 분립이 명확하게 확립된 상태에서 입법권에 해당하는 헌법을 행정부가 행정명령만으로는 뒤집을 수 없다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방대법원이 헌법상 권리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계속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하며 그에 대한 액션을 취할 것을 즉시 표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행정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정부의 정책 발표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데요. 3권이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정책은 행정부에서 발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정책에 대해서도 또다시 사법부 판단이 위헌이다라고 한다면 그 정책 또한 폐기가 되겠지만,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가고 그 흘러가는 시간 사이에서 계속해서 행정부는 정책을 발표를 하고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월 30일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가 모든 외국인 임산부에 대해서 미국 입국을 거부할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그러한 현실의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것 또한 굉장히 반발이 심한 정책일 수가 있기 때문에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시행이 돼서 어느 일정한 기간에는 임신을 한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을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출생 시민권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여전히 부모의 이민 신분 문제가 즉각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것과 부모가 합법 체류자나 영주권자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린 것이 없기 때문에 예전과 동일하게 계속 지속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 이사인 리사 쿡을 해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6년 6월 29일 트럼프의 해임 시도에 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이 제동을 건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기관의 독립이 인정이 된 연준 이사를 단순히 미국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며, 다시 말해서 금리 정책을 정치 권력이 직접 흔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미국 금리와 달러 신뢰의 중심인데요. 만약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정치적으로 마음대로 해임을 할 수가 있다면 시장은 금리 결정이 물가와 고용이 아니라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대법원이 이 해임 시도에 제동을 걸게 됨으로써 미국 금리와 달러 신뢰가 여전히 원달러 환율과 증시, 채권시장, 해외자산 가격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고 여전히 독립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서 신뢰를 줘도 된다라는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요. 같은 날 대법원은 반대 방향의 판결도 하나를 더 냈습니다. 바로 FTC, 즉 연방거래위원회 위원 해임 사건인데요. 트럼프 대 슬러터 사건에서 대법원은 6대3으로 대통령이 FTC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봤고, 이는 1935년 험프리스 엑스큐터 판례까지 사실상 뒤집은 판결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연준은 예외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아서 대통령이 함부로 해임할 수는 없지만 FTC와 같은 상당한 수의 독립 규제 기관은 앞으로 대통령의 통제 아래에 더 강하게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준 해임 사건과 다르게 이 FTC 위원회 해임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승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소비자 보호라든지 반독점, 노동, 통신, 에너지, 금융규제와 같은 분야에서 대통령의 규제 기관의 방향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에서도 이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은 법률 자체뿐만이 아니라 어느 기관이 어떤 정책 철학으로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기관 독립성이 많이 약해지면서 규제 방향이 정권 교체에 따라서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조가 좀 보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법원은 트럼프에게 무조건 불리한 법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행정기관 장악력은 상당히 넓혀준 면이 있습니다. 다만 연준처럼 시장 신뢰와 달러 시스템 핵심에 해당하는 기관은 예외로 남겨뒀습니다. 다시 말해 대법원은 행정부는 강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모든 기관을 마음대로 흔들 수 없다라는 선을 강력하게 그은 셈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29일 선거일 당일 또는 그 전에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가 선거일 이후 일정 기간 안에 도착하면 주법에 따라 개표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미시시피주의 5일 유예 기간을 둘러싼 5대4 판결이었고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작성했습니다. 이 판결은 트럼프에게는 조금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트럼프와 공화당 강경파는 우편투표가 부정선거 위험을 키운다고 주장해왔고 우편투표 제한을 계속해서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방법이 요구하는 것은 선거일까지 투표가 이루어졌는지이지 반드시 선거일 당일에 선관위가 투표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로이터는 이 판결이 노년층, 장애인, 해외 거주자, 우편 지연에 취약한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한국인이 생각하기에는 언뜻 생각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작은 나라보다 훨씬 더 큰 주가 50개나 모여서 만들어진 연방국가입니다. 남한의 넓이로만 따지면 사실 50배보다는 훨씬 넘어갈 것 같은데요. 미국은 영토가 이렇게 넓기 때문에 아직 모든 행정 시스템이 전산화되지도 않았고 하루에 당일에 모든 것을 끝내는 것에 대해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도시로 가는데 차를 타고 7시간, 4-5시간씩 걸리는 그런 광활한 규모의 영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일 배송이 어렵기 때문에 우편이 지연이 될 수 있는 그런 외곽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에게는 투표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올해 있을 미국 중간선거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우편투표는 민주당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판결이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현재 미국 대법원이 보수 우위라고 해서 항상 공화당이나 트럼프의 선거 전략을 그대로 밀어주고 있는 점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트럼프와 보수 진영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넓게 보자 그러면 단순히 보수 진영이 아니라 극진보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진영의 승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웨스트버지니아대 PBJ 사건에서 주가 여성 스포츠 참가 자격을 생물학적 성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 판결은 반드시 참가 자격을 생물학적 성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가 여성 스포츠 팀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타이틀 9과 평등보호 조항상 가능한지를 다루었고 다수 의견은 주의 권한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결은 미국의 이른바 문화전쟁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남성의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라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고요. 이번 판결 이후 이를 정치적 승리로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표현을 조금 조심해야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의 여성 스포츠 참여 제한을 주가 둘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비난하거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은 아닙니다. 자,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의 대통령 권한을 전반적으로는 키워줬지만 헌법상 시민권이라든지 의회의 과세권, 연준의 독립성, 선거 절차의 기본선 등에서는 강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앞으로 미국 정책은 대통령이 바뀌면 그 방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지만 대법원 판결은 그 정책의 한계성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들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방향을 막은 것일까요? 아니면 더 강한 대통령제를 열어준 길이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의 인사이트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